특히 소년보호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촉법소년이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즉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담당하며 수행하였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에 대해 설명드리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에서 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소년원 송치라든지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을 바로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처분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부는 여러 가지 처분이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처분 결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는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사건의 사안이 가벼워서 특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소년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이 무죄라고 판단되는 사유입니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방어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의 조서가 증거로 제출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그 조서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그 조서와 관련된 진술자는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촉법소년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자의 조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그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즉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결국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하며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소년보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당연히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만 13세 중학교 2학년인 촉법소년 A는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B의 엉덩이를 2번 만졌다는 혐의로 그 피해자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합니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 A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을 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저의 의뢰인인 촉법소년 A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변호인으로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촉법소년 A가 불처분 결정, 즉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저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든 소년보호 사건이든 간에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보하고 분석해야 할 텍스트는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기록입니다. 그런데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증거기록 확보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일체의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소년법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소년법 제30조 2의 단서 규정입니다.
소년법 제30조의 2 기록의 열람 등사. 소년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여기서 보조인은 변호사나 그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법 제30조 2의 단서 규정이 실제 대다수의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건에서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을 등사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 직원이 등사하여 가져온 증거 기록을 보니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 3가지. 피해자의 진술조서,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조서, 그리고 이 사건 수영장의 CCTV 영상, 이 3가지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소년법 제30조 2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3가지 증거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소년재판부의 실무관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건 판사의 허가사항이니 좀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제가 바로 무슨 소리 하느냐, 소년보호 사건에서 변호사의 기록 열람권은 판사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재판부의 실무관은 그 규정을 확인을 하고 바로 열람기일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부 재판부의 실무관도 이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빠진 3가지 증거에 대해 열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람하던 중에 이 사건 수영장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수영장 CCTV 영상은 애시당초 경찰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소년보호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열립니다. 참고로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재판 기일에 재판이 끝나고 그 당일에 선고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여서 판사에게 이 사건은 첫 번째 재판기일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수영장 CCTV 영상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저희는 검수조차 해보지 않았다. 촉법소년 A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와 실체관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영장에 설치된 이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저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재판기일이 한 기일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증거 기록을 살펴본 후에 잘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2가지 중요 방어 포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 포인트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이 상이하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에 물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상당히 어려 그 진술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수영장이 유스풀이어서 물속이 상당히 찰랑찰랑하거나 출렁출렁 거렸기 때문에 어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신체 접촉을 하여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 이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에 근거해서 촉법소년 A가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유스풀이고 바로 근처에 미니 폭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 밖에서 물 안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할 수 없었다는 점. 두 번째, 피해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중학생인 촉법소년 A가 자신의 딸 엉덩이 쪽에서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바로 자명을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속칭 야마가 돌았던 거죠.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촉법소년 A가 자신의 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진술하거나 생각했을 확률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 2가지 점을 들어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어 포인트는 이 사건 수영장 CCTV 영상이 다소 애매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수영장 CCTV 영상은 수영장 수면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물속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촉법소년 A의 의심되는 행동, 피해자 엉덩이 바로 뒤쪽에서 갑자기 두 번이나 자명하는 행동, 그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촉법소년 A가 실제 물속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촉법소년이 피해자 엉덩이 뒤쪽에서 자명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직전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바로 직전까지 이 촉법소년은 자신의 여동생과 정말 재미나게 아무 생각 없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개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 피해자가 될 만한 사람을 두리번 걸면서 탐색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촉법소년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방어 포인트를 들어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협법소년 A가 상당히 의심되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 촉법소년 A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궁극적으로는 형사성 법리와 노하우가 접목되었을 때 성공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불처분 결정,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례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